올해 증시도 벌써 하반기를 맞았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비관적으로 봤던 올해 상반기 증시가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왜 이렇게 빗나갔는지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미국 증시, 상반기 중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돈 버는 문제에 앞서서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시니까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그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은 보통 연말을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그 상반기에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진짜 홍앵커도 하루가 다르게 예. 모든 이슈가 터져나온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새롭게 예측할 때에는 현재 상황에 이렇게 정확히 점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반기 첫날을 맞았습니다. 첫날을 맞아서 상반기에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던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가장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연초까지 그 비관론과 달리 상반기에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다들 들으셨겠습니다는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이제 수치가 우수리가 있기 때문에 예. 31.7, 31.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거의 그 32% 급등해서 아마 상반기 실적으로는 거의 최고치에 해당되죠. 예. 그리고 경기 침체 논쟁이 있었던 또 이 경기에 민감했던 다우존스 지수도 4% 정도 올라갔고요. S&P가 두 지수를 중간지대인데요. 이 역시 16% 정도 올해 들어서 성장했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증시가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S&P 지수로 기준을 하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16% 정도 올라갔지만 작년에 그 증시 붕괴론자리 얘기했던 CO2 도입에서는 지금 20% 이상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상으로 20% 올라가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올해 상반기에 강세장에 진입했던 것도 아마 상반기에 미국 증시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만큼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그 강세장이 하반기에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반기를 맞는 첫 초기 시점에서 굉장히 엇갈려 있는데요. 가장 월가의 그 관심은 작년에 8월 16일인가요? 이때의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 9월 이후에 미국의 매파 성향을 반영해서 그리고 강한 매파 성향에서 갤러핑으로 올라가던 미국의 금리가 한 단계 더 뛰어서 빅1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빅1이라는 표현. 그래서 작년에 3월에 0.25, 5월에 0.5, 예. 빅스텝 6, 7, 0.75 해서 잭슨 미팅에 매파 발언이 굉장히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1%포인트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 상반기에 나스닥에 이끌고 있는 빅테크 업종들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작년 8월 16일 날 잭슨 미팅 앞두고 빅테크 업종들이 떨어졌던 이런 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하반기에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월가에서 지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전망과는 다르게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 굉장히 수치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증권사들의 전망이 엇나간 겁니까? 네, 작년 연말까지 좀 길게 보면 작년에 9월 말 이후서부터 예.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1,500, 1,800 떨어진다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된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또 심지어는 올해 들어서 Great Recession, 예. 대침체론 이런 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가 이렇게 사실 안 좋게 얘기다 보니까 증시적 측면에서도 올해 상저하고 내지는
부진했던 것이 연대 지속된다 해서 상저하죠. 이렇게 예상했던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증시적인 측면에선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건 중국 증시를 빼고는 상고 이렇게 됐죠. 예. 상저가 상고가 됐죠.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잠시 좀 얘기하겠습니다는 결국은 경기적 측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 지금 상반기에 경기가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향만 조정됐던 IMF, OECD, 월뱅크가 2월 이후서부터는 상반기에 경기가 의외로 좋았던 점을 반영해서 대부분 상향 조정하고 있죠. 예.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세계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중심선에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Great Recession 이런 얘기까지 표현했습니다는 미국 경기는 성장과 고용과 인플레 면에서 트리플 연착륙 한번 진단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리플 증시 흐름에서는 가장 좋은 트리플 연착륙 조짐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성장률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더 큰 이기가 나왔습니다는 작년에 3분기에 3.2%, 작년 4분기에 2.6%, 1분기에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다 이렇게 달라고 있습니다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났습니다는 파이널리 1분기 성장률이 2%를 유지했습니다. 예. 대체로 저 흐름 보면 연착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문제인데요.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월별 지표니까 가장 최근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4월에 3.4%. 이거는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의 하단보다 더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와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 병목과 불일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풀리는 게 실업률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5월달 3.7%에서 이 역시 병목이 풀리는 과정에서 고용시장도 연착륙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가장 이슈가 됐던 인플레가 잡힌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좀 길게 보겠습니다. 예. 1년 전에 9.1%에서 5월 달에 마지막 수준인데요. 4%로 반감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 골드락스라는 얘기를 표현했었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지금 하반기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좋았고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비관론은 제자리에 돌아갈 것이다. 상고하죠. 예.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낙관적인 시각은 상고했던 부분이 하반기에도 고자다. 높을 거자. 근데 국내 증권사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상고하고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해서 고인데요.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주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들의 하반기 예측을 토대로 해서 예측하는 시점에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 모습에 앞으로 예측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논쟁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미국 증시를 정리할 때 이 부분도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네, 상반기에 할 때 장단기 스프레드 얘기 무척 많이 했죠. 예, 그렇죠. 종전과 아주 다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상반기 이렇게 경기와 관련해서 스프레드 곡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단기금은 낮고 장기간 높은 단저 장고 정상적 이일드 커브 그다음에 거꾸로 상반기가 단기금리가 높고 하반기가 낮은 단고 장저 역이일드 커브 경기 침체 예.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그 장단기 금리 현상이 경기 침체로 원래 이론적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역전 현상이 작년에 그 6월 이후에 근 1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에도 1년 이상 지속됐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 경기 침체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관심이 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다음에 범위적 측면에서도 지금 대표물인 2년물과 10년물의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모든 단기물, 모든 장기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런 논의가 경기 침체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져요. 미국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좀 벌어져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달 중순 이후서부터는 100bp 정도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에서 지난주 목요일과 목요일에는 잠시 한번 100bp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97bp인가요? 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죠. 근데 이제 주말에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다시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가 특히 빅테크 업종들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기 예측에서 페드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진단과 예측에서 이렇게 가장 신뢰했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저렇게 1년 이상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100bp가 확대되는데 정작 경기는 이렇게 사실 침체가 되지 않고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더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경기 진단과 예측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게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될 겁니다. 예. 논의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점이 풀리지 않으면 위기의 경기 침체 논쟁은 하반기도 증시적 측면에서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기보다 더 심하게 경기 침체 논쟁이 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기존 경제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은 증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상반기 경기 침체 논쟁이 왜 이렇게 치열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파월 의장이 이 그립, 주도권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민간에서 논쟁이 될 때는 이게 책임 부서에 반드시 책임 부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는 예. 정책 당국에서 내지는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실하게 이게 그립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반기에는 예. 미국의 정책 당국자, 특히 페드 입장에서 미국 경기 자기 자사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입장에서 이렇게 그립을 지지 못했던 것이 경기 침체 논쟁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3대 예측 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굉장히 경기를 어둡게 봤습니다는 6월 달 들어선 상향 조정할 만큼 3대 기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는 오늘 미국 증시를 점거하는 미국 경기에 관련해서 포브스 모델 팀에 노벨 경제학상에 탈 수 있는 수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250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 국민 세금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 경기 예측을 잘해야죠. 근데 자, 페드라든가 파월이 그동안 인플레 진단 실수, 고용 진단 실수에 이어서 올해는 경기 침체의 실수까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상반기 경기 전망 보면 3월 전망 때까지 예.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0.4%로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저 수준은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미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아무리 낮게 봐도 1.5%인데요. 지금 오쿤의 이렇게 법칙상을 이렇게 보면 0.4%로 한다면 자 1.5% 빼기로 하면 마이너스 1.1%, 여기서 마이너스는 디프레 갭이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1%의 디프레 갭이 발생할 정도의 아주 성장률을 낮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불과 3개월 후에 6월 전망에서는 1%로 봤죠. 1% 봤죠. 그동안 뭐냐? 5월까지 경제 지표가 특히 부가가치 지표가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3개월 만에 1%로 봤죠. 예. 이게 이제 페드의 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 그러면 물가가 좀 인플레 재발 우려가 돼서 파월이든가 페드의 그 인사들이 하반기엔 계속 매파하지만 예.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은 전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 연준과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논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주도권을 짚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이런 조짐이 있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신달러 인덱스 함정을 이렇게 빗대서 신환율 전쟁 내지는 역환율 전쟁의 2라운드가 걸 것이다. 예.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 절하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데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시진핑이가 3월에 연임시켰던 이강 인민은행 총재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외환 전문가로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그런 조짐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냐? 환율 전쟁에 뒤지면 위안화 국제에 뒤지게 되고 이면 시진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냐? 위안화 국제 과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 체면이 국이니까 전격적으로 산임에 3월달에 연시켰던 사람을 교체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러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페드도 파월도 이렇게 신뢰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사실 일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던 파월을 좀 조기 교체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하반기에 페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반기 증시 상황을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SVB 사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개 은행 위기 사태는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그다음에 리먼 사태에 있는 낙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예. 그것도 실리콘, 잘 나간다는 실리콘에 SVB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방은행이 불거졌던 문제는 굉장히 상반기에 아마 국제금융시장에 짚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부분이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이것이 과거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티그마가 있기 때문에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것이다. 이게 비건난조를 옹호했던 시각이었었죠. 예. 그러나 앨런이 참 위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버냉키 회장과 함께 꿍짝이 돼서 예. 리먼 사태에서 프라임 사태를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 폐지가 됐습니다는 너드 프랭크과 같은 프람 트레이트 문제라든가 헤지 펀드에 대한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근거법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경륜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근거법도 착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정부가 잘 대처해서 3월 말로 일단은 마감이 됐다. 지금 오히려 은행위기 사태에서 이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심리 관련된 지표들을 또 투자 관련된 지표들을 한번 정영국 PD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빅스지 보겠습니다. SVB 사태 직전에 19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여곡절이 있다가 지난주에 13.5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4 내외로 해서 빅스 지수가 SVB 사태 직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주식 심리 지표이자 위험 선호 지표인 FGI 지수 보면 SVB 사태 직전에 48이었습니다. 지난주 말 80이었습니다. 극단적 이렇게 탐욕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SVB 사태를 비롯해서 지방은행 위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자들이 봐라 내가 연초에는 미국 증시가 괜찮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제일 리먼 사태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그 근거법을 삼았습니다는 지금은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용어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의 안전 상태, SVB 사태보다 더 좋은 이런 사태가 blessing in disguise, 위장된 축복이다. 이게 이제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불색시키기 위해서 앨런이 주도하는 미국의 행정당국이 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합종연행이 아주 빨리 진행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은 사실 골드만삭스라든가 웰스파고 같은 과거의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해서 AIG라든가 이런 보험도 증권사와 그다음에 커머셜 분과를 완전히 흡수 통합시켰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베스트 뱅크라는 부분이 지금이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은행만 커머셜 뱅크에 차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 합병시킨다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은행의 재편 구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하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미국의 부채 한도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부채 합성부도 이것이 1월 29일 날 예. 앨런 장관이 얘기해서 사실 그 상반기에 미국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증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가장 많이 예. 홍앵커 이베이트 통해서도 텍슨 라이닝 기법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됐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끝난 지가 엊그제이기 때문에 짧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월 19일 날 연방부채 상한이 도달됐다 해서 시작됐는데요. 내년에 대선도 있고 나 보니까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보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질질 끌고 오다가 부채 협상 시한 직전에 타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타결됐느냐? 그때도 이제 한번 점검했습니다는 예. 2025년까지 유예시켰다. 음. 유예시켰다. 서로가 퍼플리즘 타협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퍼플리즘 타격은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서 어그리먼트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예라는 표현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예라는 표현을 쓰면 이렇게 아무리 부채 협상 문제가 월가에서 이렇게 사실 시한이 넘겨서 이것이 타결됐다 하더라도 하반기는 미국의 디폴트 문제는 굉장히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그 대선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바이든오믹스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 이렇게 보면 그만큼 전주부 지출이 이렇게 되고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아진 상태에서 공화당이 이것을 빌미를 해서 디폴트 논쟁 그리고 바이든의 책임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반기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양극화 현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그 짐 크레이머가 예. 사실 미국 종목에서 그 많은 미국의 종목에서 상위 한 10개인가요? 예. 10개 종목으로 이렇게 되고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현금도 한 종목으로 생각해라.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럴 만큼 미국의 상반기 증시는 지수는 올라갔습니다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디커플링 현상 이걸 초월해서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나왔다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K자형 구조 이런 상태에서 기업 간 K자형 구조, 소득 계층의 K가 구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식 실적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가 캡 A 종목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로 전해드렸습니다는 이 용어는 팡즈예요. 팡즈는 뭐가 FAA인지는 잘 아실 거죠.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그래서 8개 종목. 이 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구독 경제 거치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구독 경제 관련해서 유튜브도 드러나되고 넷플릭스도 드러나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는 예. 여기에 메가캡 A의 넷플릭스를 빼면 이것이 많이 얘기했던 신비의 종목 7개 종목이다. Magnificent Seven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선도했던 것이 이게 워렌 버핏이 사실 새로운 에어주라고 해당되는 애플이 기염을 토해서 사실 상반기가 마지막 무렵에 3조 달러가 돌파했죠. 예. 근데 하반기는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종목들이 지속될 거로 봅니다는 그거 중에 사실 여기 나오는 알파라이징 AI 종목 이런 것이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면 알파라이징 AI 종목은 어떨까 예측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알파라이징은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 없었던 종목이다 해서 알파 앞으로 떠오른다. 근데 어떤 종목이 떠오르냐? 뭐 시청자 여러분 AI에 관련된 업종이 떠오른다. 이게 하반기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메가 A 종목에서 하반기 미국 증시를 받칠 것이냐? 그러면 AI에 관련된 종목이 되면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수만 보면 안 된다는 이런 건 결론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그 배경에는 은행업 진출로 인한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애플이 3조 달러를 돌파한 만큼 지금 하주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5월 초에도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또 한국경제 전그 사장이셨던 아주 증시와 경기에 대해서 감각이 좋으신 송재조 전 사장께서도 올해 5월 달에 방송이 되었던 애플의 은행업 진출 이것이 가장 앞으로 많은 변화가 초래할 것이다 하는 쪽도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요. 예. 상반기에 많은 쪽에서 애플의 은행업 진출은 가장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렇게 성과가 높다 보니까 애플이 뭐냐? 애플이 3조 달러가 돌파했던 거고 하반기에도 아마 애플과 관련돼서 AI 인공지능과 이렇게 해서 결부시켜서 애플이 은행업 진출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더 확산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애플을 바탕으로는 K자의 양극화죠. 극단적 양극화 현상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5월 달에 이런 내용들을 좀 쭉 얘기했죠. 그래서 애플이 은행업 진출할 때는 오프라인에 인력 구성이 없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5% 주니까 지금 미국의 커머셜 뱅크 입장에선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출 상품도 내놓는 거죠. 대출 상품도 아주 저금리로 내다 보니까 또 온라인 상황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좀 가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플의 향후에 은행업 진출했던 성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은행이라든가 미국의 금융산업은 굉장히 재편이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반기에 미국 경기라든가 은행업이라든가 증시와 관련해서 주목될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글로벌 증시 가운데 미국 증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고요. 내일은 올해 상반기에 이 명암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